세미나의 첫 번째 문을 열어주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직 동의대 교수로 재직 중이시며 신유통법을 전공한 법학 박사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이시고 이미 오래전부터 신유통에 대한 법체계 정립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강의로 많은 분들께 명성을 얻고 있는 분이십니다. 한국 사회의 최고의 기회, 마이크로 트렌드, 백조익금 등의 저자이시기도 한데요. 유통의 한 분야로 당당히 자리 잡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을 명쾌하고 쉽게 설명해 주실 분이십니다. 김태수 박사님을 무대 위로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김태수 박사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2013년 참으로 우리 유통사에도 아주 중요한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이 이제는 이 인류사회에서 또 유통사에 있어서 신유통사에 있어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중요한 입지가 또 굳혀지기 시작하는 게 바로 2013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사회 최고위기회라는 이 저술을 국회에서 그 당시에 신유통법 개정위원으로서 제가 신유통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방문 판매대에 관한 법률 제2조 후보에 당시에 대한민국에 없었던 하나의 어떤 일반적인 방문 판매나 일반적인 다단계와는 다른 DNA가 전혀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법제를 제가 책임을 지고 그 당시에 그 작업을 해오면서 앞으로 방문 판매와 다단계와 네트워크 마케팅이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에 대한 것을 국회의원 자체가 법을 입법을 해서 통과시키는 국회의원 자체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가 다르며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떠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것이며 또 대한민국이 중심이 되어서 이 아시아를 포함해서 또다시 이것은 모든 역사는 이것이 회귀를 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순환이 됩니다. 순환이 되듯이 어떤 하면서는 다시 아시아에서 다시 출발해서 다시 북미나 남미로 유럽으로 다시 이 흐름이 흘러가는 그 비전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국회의원들께 전문가를 모시고 국회의원회관에서 제가 특강을 해드렸습니다. 당시 법제위원으로서 특강을 했는데 그 특강을 했던 것이 아주 민감한 정책적인 부분만 편집이 되고 이렇게 요약해서 나왔던 게 그 조그마한 저작물이 바로 한국 사회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제가 그 국회에서 특강을 할 때 그 당시에 신유통법의 방향 그리고 이것이 한국 사회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한국 사회 최고의 기회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구절해서 제가 특강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일부가 편집이 되어서 녹음이 되고 조그마한 저작물로 나오기 시작해서 이것을 많은 분들이 아껴주시고 여러분들이 현직 법학자가 또 현직 법제위원이 처음으로 이런 저작물을 내놓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한국 사회의 최고의 기회가 여러분들이 독자분들이 70만 명이 넘는 분들이 그 책을 아껴주셨고 그 다음으로 나왔던 이 백조익금 그리고 마이크로 트렌드 합해서 여러분들이 100만이 넘는 분들이 이 책을 같이 읽어주셨고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같이 공유해 주신 덕분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당론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제가 이 분야에 20년 이상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어떤 이 틀을 잘 잡아서 중국 그리고 동남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미국과 유럽의 새로운 한국형 그리고 새로운 어떤 이 동양의 어떤 이 생각과 사상들이 더 많이 녹아서 더 좋은 쪽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소중한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너무 사업적인 디테일한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 다음 순서에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제가 존경하는 우리 이길재 우리 팀 엘리트 사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년 동안 오랜 시간을 제가 그냥 1, 2년 된 분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제가 또 이 분야의 연구를 하면서 이런 것이 산업이 되려 그러면 이론으로 멈추어지지 않고 우리 이길재 팀 엘리트 사장님처럼 현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 아주 멋지게 예술로서 승화시키고 경제로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가져가느냐가 아주 중요한 문제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실증적인 연구도 하고 이것을 더 나아가서는 행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법제적으로 법으로서 이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전문가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너무 예를 들면 이 전문적인 부분은 제 논문에 나와 있고 그리고 아주 돈이 되는 정보는 제 책에 나와 있고요. 부자 되는 정보는 논문에 나와 있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부자 되는 정보는 저하고 이제 만나면 이제 나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주인이 되려 그러면 그 주인으로서 다스리는 대상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고 꿰뚫어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부자가 되시고 싶으면 그 부의 원천에 대해서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도 통시적으로 이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시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체계적으로 정보를 여러분들이 입수를 하셔야 되고 아까 일전팀의 부사님이 공부를 하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거는 정말 중요한 리더로서의 중요한 어떤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시려니까 학교에 진학을 해서 공부를 하시라는 뜻만은 아닙니다. 물론 저희 대학에 오시면 등록금을 비싸게 내시면 5학기 동안 저희들이 석사 과정을 통해서 제가 중요한 정보들과 중요한 내용들에 대한 그런 비전들과 안목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공부하시려니까 너무 바쁘다입니다. 너무 할 일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항시 평소에 뭐를 두고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훌륭한 참모들을 옆에 두고 있습니다. 그 참모들 중에 하나가 바로 좋은 책입니다. 좋은 책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참모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을 결의하시면 여러분들 부지런히 읽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인이 되고 돈의 사용 매뉴얼이 바로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운이 밝은 게 돈이라 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요 108까지 사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의 사셨어요. 여류 한의 사셨어요. 저희 집안은 우리 할아버지 계통은 법조 집안이에요. 저희 집안은 저는 모태 법조인입니다. 위로부터 계속 우리는 법조 집안이에요. 제 DNA는 법이 계속 흐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 계통은 이 인수를 펼치는 쪽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도 108까지 정갈하게 사셨어요. 정말 108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아침에 손수밥을 지어서 드시고 이렇게 진료를 하시다가 주무시듯이 조용히 오신 곳으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항시 저에게 우리 할머니께서 저에게 항시 이렇게 좋은 교훈으로 주셨던 게 바로 돈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돈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저희 할머님은 저희 부친이 이 법조인으로서 국가의 높봉을 받으실 때 항시 용돈을 챙겨드렸거든요. 그 용돈을 챙겨드리면 할머니께서는 우리 부친이나 우리 삼촌 이렇게 삼촌분들이 이 월급 받는다는 정부에서 딱 월급 받는다는 정해져가 있거든요. 그날이 딱 되면 할머니는 진짜 목욕제기 하시고
가장 이쁜 한복으로 정갈하게 다 갈아입으시고 다발을 딱 준비해놓고 아버님과 삼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드리면 그 봉투를 딱 앞에 두고 흔적을 한번 하시고 그 봉투를 받으셨어요. 저는 어릴 때 왜 할머니가 저렇게 하실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봉투를 받으시고 나면 저는 할머니 옆에서 어렸을 때 옆에 무릎에 앉아서 있으면 바로 옆에 와서 인두를 가져와서 어떻게 하시느냐 정갈하게 펴놓으시고 이 돈을 한 장 한 장 인두로 다리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니까 여기서 염원을 합니다. 여기서 더 이상 나가지 말고 친구들 우리 집으로 불려들으라. 주문을 외십니다. 주문을 외세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미신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니까 저희 집안에는 박봉의 공무원이었지만 저희 집안에는 항시 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출처 없는 돈이 아니라 또 저희 할머니께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분들에게 인수를 펼쳤지만 저희 할머니는 돈이 없어서 재료 약값이 없어서 이렇게 그냥 돌려보내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와서 홍시도 들고 오고 고구마도 들고 오고 감자도 들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항시 갈 때는 뭐까지 쥐어서 보내드리느냐 이 약을 먹으려면 독하기 때문에 밥을 꼭 먹어야 된다라고 그때 행남 아버님이 계시는데 그분으로 하여금 그분 집까지 뭘 죄다 보니까 쌀까지 주다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의 마음을 치유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이런 좋은 약재를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저 사람은 의해서 이런 질병이 왔으니까 저분에게는 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쌀을 들여가지고 일단은 허기를 채우게 해드려야 된다. 영양을 잡아줘요. 그래서 처방이 그거였습니다. 받을 때는 감자 받으시고 보낼 때는 약하고 쌀하고 같이 보내주셨던 그렇게 함으로도 지금까지 저희 집안에서는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그렇게 잘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그 덕이 누구냐 했을 때 아마 생각해 보니까 저희 할머니께서 그렇게 했습니다. 경상도 분이셨기 때문에 야야 세상에서 사람 노는 서기도 돈 노는 서길 수 없다. 세상에서 제일 눈이 밝은 게 뭐냐니까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제일 눈이 밝은 게 돈이다. 돈은 누구를 알아보느냐? 돈이 있을 곳, 즉 주인을 알아본다. 그래서 돈이 주인을 알아보기 때문에 돈을 쫓아다니려고 아무리 흐득이면 쫓아다니라도 돈은 얼마나 눈치가 빠르고 행동이 빠른지 잡히듯 하면서 보일듯 하지만 절대로 잡히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다가 흐득이다가 쓰러지고 지치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돈의 주인이 되려면 돈의 주인이 되면 돈이 스스로 홀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주인을 따라서 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돈을 쫓아다니지 마시고 돈의 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돈의 주인이 되시기 자, 돈의 주인이 되시다 그러면 돈의 속성을 알고 계셔야 돼요. 돈의 속성을.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의 진실과 비전, 네트워크 마케팅이 법으로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말씀 안 드려도 제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도 팔릴 거 아닙니까? 그죠?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책을 사주시면요 여러분들이 좋은 일 하시게 됩니다. 책을 사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책에 안 나와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어 드려야지. 그리고 적어도 좀 수준이 있는 책에서는 수준이 아주 전차만들이기 때문에 책에서는 한글 해독 능력이 있는 정도의 분들에게만 이해될 수 있도록 편준화를 시켜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들을 귀가 있는 분들이고 보실 눈이 있는 분들이고 그런 안목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수준을 조금 높이겠습니다. 높여도 되겠습니까? 네. 수준 한번 높여보겠습니다. 못 따라오겠거든 근적 손을 드시고 못 알아듣겠습니다 하세요. 그러면 제가 좀 수준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눈빛 보고 따라온다 싶으면 수준을 계속 올리겠습니다. 어디까지 가냐? 박사 과정 3학기까지는 올려보겠습니다. 자, 박사 과정가 따라오겠습니다. 자, 돈의 출발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돈의 출발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돈의 출발점은 너무 멀리 거슬러 올라가 버리면 여러분들이 금방 감이 안 오기 때문에 자, 뭐부터 해야 되느냐. 지금 미국에서 전 세계가 인정하고 미국에서 이것이 가장 21세기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도 가장 선진국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고 모든 시스템을 가장 많이 근접하게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나라가 아직은 여전히 미국입니다. 아직은 여전히 중국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실은 앞으로 이것이 경제 규모가 바뀐다는 말하고 이게 소위 말해서 한 인류 사회에서 이끌어가는 국가라는 말하고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이 실질적으로 오늘날 이렇게 부자된 것은요, 불과 시간적으로 말하면 약 200년밖에, 역사적으로 200년밖에 안 된 나라예요. 역사적으로 200년밖에 안 된 나라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은 몇 년 동안이냐? 짧은 시간, 80년 만에 그렇게 됐어요. 80년 만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돈은 누구에게 모이기 시작했느냐? 미국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자, 미국으로 돈이 모일 수 있었던 이유는요, 미국이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미국은 철두철미하게 시스템을 국가예요. 시스템을 가지고 만들어 나가는 국가예요. 자, 그런데 돈이라는 녀석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냐니까 돈은요, 15세기, 16세기 넘어오면서 15세기, 16세기 넘어오면서 돈이라는 녀석을 인류 사회가 만들어냈어요. 이거를 통화라 그래요. 통화라 그러고 이것을 통화를 만들어가지고 16세기쯤에 가면 네덜란드에 의해서 이것을 금융으로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자, 인류 사회에서 돈을 가장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원재료를 만든 사람들이 만든 국가가 어디냐니까 포르투갈. 여러분들이 포르투갈 아시죠? 포르투갈. 이 포르투갈이 뭐냐니까 돈의 기본적인 구성 체제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전 세계적으로 좋은 제품이 우리 미국에서 생산돼가지고 한국으로 와서 한국에서 또 저리 중국으로 가고 중국에서 또 다른 동남아로 넘어가고 이런 이 물류의 흐름 속에서 돈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 흐름을 만든 최초의 나라가 포르투갈입니다. 그런데 그 포르투갈이 지금 지구상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도국가 되어 있습니까? 완전 변방국가 되어 있습니까? 돈이 포르투갈을 떠났다는 사실이에요. 이 포르투갈에서 떠나서 어디로 갔느냐? 지금 미국으로 모여 있다는 거예요. 포르투갈 다음이 누구냐니까 스페인입니다. 여러분 스페인, 무주감대 스페인. 그죠, 스페인. 그 스페인이 뭘 했느냐? 돈의 두 번째 주인이 되었습니다. 돈의 두 번째 주인이 되어 있던 포르투갈과 스페인, 어렵습니까, 지금? 쉽죠, 그죠? 이 돈은 이제 좀 아시아인자들도 여러분들 주도권 가지고 있죠. 포르투갈과 스페인에 이어서 누가 또 돈의 주인이 되느냐? 여러분, 네덜란드 아시죠? 네덜란드가 돈의 주인이 됩니다. 자, 네덜란드는요, 포르투갈하고 스페인하고 달라요. 뭐가 다르냐?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그 당시에 항해수를 가지고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면서 뭘 했느냐? 금광도 배에 싣고 오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자원들을 배에 싣고 와가 유럽에서 이것을 돈벌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리산의 발견, 그리고 모든 어떤 이 해상도를 개척하고 했던 것이 포르투갈과 스페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벌어왔던 이 금괴, 금광, 이런 것들을 이것을 상자 들고 일일이 못 다니니까 그 당시에 네덜란드가 뭐랬냐니까 잠시만 내가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재산들을 내가 맡아줄게. 맡아주고 내가 여기서 보관점 끊어줄게. 요게 바로 뭐냐니까 네덜란드가 인류사회 최초로 우리 이길재 사장님께서도 이 네덜란드 덕분에 거기서 15년 동안 근무하신 거예요. 인류 최초의 은행을 누가 만들어줬느냐? 네덜란드가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네덜란드가 인류의 은행이라는 뱅크 시스템을 만든 게 네덜란드입니다. 자, 그러면 돈은 누가 가져오느냐? 금이라든지 돈벌이 할 수 있는 거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갖다 주면 그것을 가만히 앉아있던 네덜란드는 뭘 해주느냐? 그것을 맡아주고 정명서를 보관점을 끊어주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돈의 주인은 누구로 바뀌기 시작하느냐? 네덜란드로 바뀌었어요.
요 네덜란드가 돈이 자꾸 커지기 시작하니까 뭐가 나오기 시작하느냐? 이 당시에 어마어마한 인류사회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대반전이 바로 뭐냐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산업혁명이 17세기에서 18세기에 걸쳐서 일어났는데 영국의 유럽의 외딴 섬나라 국가인 영국에서 그것도 맨체스터 지방에서 무슨 혁명이 일어나느냐? 동력혁명이 일어납니다. 전기기관이 발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 전기기관이 왓슨과 그 친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왓슨이 왜 전기기관의 발명이냐? 사실은 왓슨이 발명한 것이 아니라 그 친구가 발명했어요. 그런데 왓슨이 왜 이름이 왓슨이 붙었느냐? 돈을 낸 사람이 왓슨이에요. 돈을 낸 사람이 왓슨이에요. 그리고 그 친구는 빵이 없어가지고 가족들하고 굶주리던 이런 상황에서 자기 기술력을 돈 대주는 왓슨에게 기술을 팔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뭐가 되버렸느냐? 공장장은 발명가인 친구가 공장장이 되고 그 동력의 주인은 누가 되버렸냐? 왓슨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쓰려고 하면 왓슨에게 돈 내고 써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게 산업혁명의 심장부인 이것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의 맨체스터 지방에서 출발된 이 엄청난 이 동력혁명, 지금까지는 말이나 사람이 이렇게 끓는 것을 전기기관이라는 것은 물을 끓여가지고 이 끓는 물의 수증기에 의해서 이걸 터빈이 돌아가든지 이 동력이 돌아가는 이 전기기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네덜란드에서 이제는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즉 대량 생산을 하는 이 영국 쪽으로 돈이 또 쏠리기 시작합니다. 몰려들어갑니다. 포르투갈에 있던 돈이 스페인을 거쳐서 스페인에 있던 돈이 네덜란드로 가고 네덜란드로 있던 돈이 이제 어디로 갔어요? 이제 영국으로 갔어요. 자, 영국으로 가니까 영국에서 뭐가 일어나냐? 대량 생산이 막 일어나니까 이 대량 생산을 한 것을 유럽에다가 내다하니까 유럽의 재산들은 다 어디로 모이기 시작하느냐? 영국으로 모이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위험 부담을 분산시키려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 그 시스템이 바로 뭡니까? 주식입니다. 주식. 그래서 인류 사회에서 지금까지 자본주의에서 가장 발달한 시스템은 주식입니다. 요즘 무슨 협동조합, 무슨 뭐 이렇게 쭉 놓았는데요. 그 어떠한 시스템보다도 긍정되고 안정화되어 있는 시스템은 그것이 주식회사고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을 법으로 만들었던 게 민법에서 떨어져 나와서 특별법인 상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산 대한민국에. 그 상법에서 주식회사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돈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이제는 주식회사. 이제 영국이 중심이 돼서 그래서 대한민국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돈을 가지는 채널이 뭘까요? 이 중간고사 뭡니다 이거. 자, 지금까지 설명했어요. 지금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거쳐가 영국 왔는데 영국에서 자기들이 동력혁명을 일으키고 산업혁명을 일으키니까 이제 생산재를 막 가지니까 생산재를 수익은 극대화시키고 위험은 분산시키는 방법이 뭘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돈을 흡입하고 돈을 빨아들이는 시스템의 맨 앞에 뭐가 있느냐? 주식회사가 있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인류사회는 뭘 만들어냈느냐? 17세기, 18세기를 거치면서 주식회사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돈 끌어모으는 방법, 돈 버는 방법 중에 가장 안정적인 방법은 작은 큰 돈은 개인 사업자 등록으로 벌어들이고 큰 돈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뭘 만들어요? 그리고 주식회사는 하나의 법이 만든 인조인간입니다. 법이 만든 인조인간. 법이 만든 인조인간. 이걸 뭐라 그래요? 법인이라. 법이 만든 인조인간이 법인이에요. 그러면 법이 만든 게 아니고 엄마 아빠의 정자 남자가 결합돼서 만들어진 우리는 뭘까요? 그렇죠. 우리 법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인간이 두 가지가 있다. 엄마 아버지에서 생물학적으로 탄생한 우리는 자연인이고 또 우리의 시스템으로 만든 인간이 있는데 그 시스템으로 만든 인간이 뭐라고요? 법인이다. 법인이에요. 자, 그래서 돈은 자연인이 돈을 더 많이 벌까요? 법인이 더 많이 벌까요? 법인이 더 많이 벌어요.
자, 대한민국이 작년에 1년 동안 돈을 쓰고 불어들이고 수출하고 수출 대금 받고 또 수입 대금으로 원재료비 주고 이렇게 주고받은 것을 대한민국이 얼마를 주고받았느냐? 대한민국이 전 세계 227개국 중에서 전 세계 227개국 중입니다. 그런데 물론 저 솔로몬 제도에 있는 아누타족이 가지고 있는 섬, 지도에도 나타나지도 않으면서 아누타족이 지름 2km도 안 되는 섬에 24가구가 살면서 전 국민 수가 300명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은 나라로 분류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기온이 그 안에도 나라예요. 그런 나라는 분류를 하지 않는데 정식적인 국회를 가지고 헌법을 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227개국이에요. 그 227개국 중에서 대한민국이 2012년 작년까지 대한민국이 벌어들였던 이 입출금을 했던 그 돈의 금액이 얼마냐니까 무려 1조 달러입니다. 1조 달러. 1조 달러. 그럼 1조부터는 우리나라 돈으로 1100조가 넘는 돈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 1100조가 넘는 돈이 어디를 통해서 돈이 들어오고 어디를 통해서 나갔을까요? 네? 이건희 회장 통장을 통해서 들어오고 이건희 회장 통장을 통해서 나갔을까요? 어디를 통해서 나갔어요? 법인을 통해서 나갔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지금 돈의 주인은 누구냐니까 이 법인이 돈의 주인이에요. 지금까지 주인 노릇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게 이것이 돈의 주인 노릇했고 여기에 작년에 대한민국이요. 전 세계 227개국 중에서 1조 달러 클럽 중에서 우리나라가 몇 개를 했느냐? 8을 했어요. 8이. 전 세계 1조 달러 클럽에 들어가 있는 나라가 몇 개 나라밖에 없느냐? 9개 나라밖에 없어요. 9개 나라만이 뭘까? 1조 달러 클럽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는 미국, 중국, 영국, 독일하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9개 나라예요. 그 9개 나라 중에서 이태리를 2년 연속 제쳤어요. 이태리를 2년 연속 제치고 우리나라가 8번째로 많은 돈을 지불하고 가져오고 했어요. 그 모든 통로는 뭐에 있느냐? 이 법인에 있었어요. 자, 이 법인을 언제 만들었냐? 17세기, 18세기에서 이 법인이 만들었어요. 자, 법인이 주인 노릇을 한 시대가 몇 년이냐? 이것을 가지고 꽃을 피운 나라가 바로 어느 나라냐? 미국입니다. 이걸 가지고 꽃을 피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자, 미국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독립전쟁을 통해서 이 미국이 독립전쟁을 통해서 했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니까 영국의 식민지인 거 맞습니까? 영국의 식민지로 했던 미국이 독립운동을 했어요. 독립전쟁을 치렀어요. 독립운동을 했는데 이스라엘 전쟁을 치러가지고 독립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는데 그 당시 미국은 뭐였냐니까 영국의 가장 좋은 투자처였어요. 영국의 가장 좋은 투자처였고 영국의 가장 좋은 시장이었고 영국의 가장 좋은 공장이었습니다. 그것이 독립전쟁을 통해서 독립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은 뭐냐? 미국이 이런 영국의 아주 선진화된 시스템이 미국에만 그대로 남아있고 영국은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을 잃어버렸고 공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국은 그때부터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만들어진 게 이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는 어느 시대로 가고 있느냐? 이 법인이 주도하는 시대에서 극에 달했던 것이 이것이 1960년도까지 미국이 1차 세계대전의 승리국가가 되고 2차 세계대전의 승리국가가 되다 보니까 미국은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미국을 따라올 나라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 대적할 나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 통하는 모든 화폐는 기준화폐가 뭐가 되어버렸어요? US 달러가 되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 US 달러를 누가 만들어낼까요? 자, US 달러를 누가 만들어낼까요? 자, US 달러는 누가 만들어내요? 자, 여러분 돈은 누가 만들어내요? 돈을 누가 만들어내요? 아니, 돈의 주인이 되려면 돈을 누가 만드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만들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돈은요,
여러분 호주분이 10,000원짜리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10,000원짜리는요, 그 10,000원짜리 자체가 10,000원의 가치가 있는 겁니까? 그거는 사회적 약속 맞습니까? 약속? 돈은 약속입니다. 약속? 그 10,000원짜리 가지고 엄밀히 말하면 대한민국 안에서나 통용이 되지, 저 섬나라 가가지고 원주민한테 10,000원짜리 꺼내주면서 이걸 가지고 먹을 거 달라 그러면 그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통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달러는 누가 만드는 거냐? 이 돈은 누가 만드는 거냐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돈은 누가 만드느냐? 정치가 만듭니다. 돈은 정치가 만듭니다. 돈은 정치가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치에 문외한이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중국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지금 중국의 1%가, 아까 이제 중국에서 오신 분도 계신데, 중국의 1%가, 중국 국민 1%가, 13억 중국의 1%가 중국 재산, 금융재산 지금 몇 프로 가지고 있느냐? 41%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민 1%가 중국 모든 재산에 14억 중국이 이루고 있는 그 엄청난 이 대국인 중국의 재산의 41%를 중국 1%가 독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양극화가 점점 가면서 엄청 심해지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양극의 빈부차가 생긴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이론적으로도 자가당착이 걸리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있으면 안 돼. 이 1%가 41% 가지면 안 돼. 모든 인민이 평등하게 가져야 되는 것이 중국의 정치 사상이자 중국의 어떤 경제 체제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중국은 뭐 하기 시작하느냐? 정치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정치가 변하기 시작해요. 정치가 변하기 시작하니까 중국의 부도 지금 변하고 있는. 자, 정치가 돈을 만듭니다. 자, 미국의 US 달러는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정치에서 만들어졌는데 이 정치를 만드는 주인이 누구냐니까 대통령이냐? 미국 요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곤욕을 치른 거 있었죠? 뭐냐면 의회에서 예산을 인출을 안 해주니까 미국의 펜타곤부터 시작해서 국방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모든 화이트하우스 부대가 다 업무가 중단된 걸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까? 업무가 중단됐습니다. 여하튼 간에. 자, 대통령도 이 달러를 함부로 못해요. 대통령도 달러를 함부로 못해요. 왜? 이것을 컨트롤하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습니다. 달러는 누가 하는 거냐? 정치가 하는 건데 여기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금융통화위원회는 누가 움직이느냐? 금융통화위원회는 결국은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이런 걸 만들어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는 뭡니까? 한국은행 중재가 중심이 된 금융통화위원회 이런 것에 의해서 결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금융의 주인은 또 누구냐라고 보면 금융의 주인은 결국은 뱅크입니다. 은행이에요. 그럼 은행의 주인은 누굽니까? 은행의 주인은 누구예요? 자본입니다. 자본의 주인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기업입니다. 결론적으로 기업의 구성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범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돈의 주인이 어디냐? 기업에서 자본으로, 자본에서 금융으로, 은행에서 은행에 의해서. 여러분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지난번 요번에 새 의장이 지명됐지만 버냉키 의장 말 한마디에 뉴욕 정치부터 글로벌 정치가 요동치는 걸 봤습니까? 한국 정치도 요동치는 걸 봤습니까? 뭐냐니까 이게 돈의 주인이 한마디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조차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하는 말에 미국 정부가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이제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돈의 주인은 누구냐? 결국은 이렇게 됐습니다. 기업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류 사회가 이 돈의 주인 노릇한 시대를 이미 80년간의 시대를 거쳤습니다. 자,
자, 돈의 주인이 하는 시대, 80년간의 시대를 거쳤는데 뭐가 오기 시작하느냐? 돈의 새 주인이 탄생되기 시작합니다. 돈의 새 주인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자, 돈의 새 주인이 만들어지는데 돈의 새 주인이라는 말은 요 대측점에 있는 게 누구냐니까 기업의 대측점에 있는 사람들. 자, 돈이 누구 호주머니에서 나가느냐? 기업 호주머니에서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기업에 의해서 돈이 돈벌이 대상이 있다면 돈벌이 대상이 누굽니까? 소비자. 돈벌이 대상이 소비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돈벌이 대상이 소비자였고 돈 버는 주체는 기업이었어요. 우리가 백화점에서 세일한다. 그러면 백화점에 세일하면 자, 백화점 세일하는데 100만원짜리가 오늘 50만원에 한정 세일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100만원짜리를 50만원에 사기 위해서 백화점으로 달려갑니다. 줄을 섭니다. 한정 판매합니다. 자, 그러면 100만원짜리가 50만원에 팔렸으면 돈은 누구 호주머니에서 어디로 흘러간 겁니까? 돈을 버는 겁니까? 소비자가 돈을 쓴 겁니까? 기업이 돈을 쓴 겁니까? 자, 100만원짜리가 50만원이 됐다는 것은 뭐를 봐야 되냐니까 소비자 호주머니에서 50만원이 기업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뭘 착각하느냐? 내가 100만원을 소비해야 될 것을 50만원만 주고 샀으니까 돈 벌었다는 착각을 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요게 지금까지 소비자가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국민들이 경제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고 지금 미국도 심각한 지금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이 하시고 계신 이 상황을 제대로 보시려고 그러면요. 제가 홍보를 하나 해드릴게요. SBS 작년 이맘때 딱 작년 이맘때입니다. 부터 2013년 1월달까지 방영된 SBS 시사교양에 최후의 제국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이게 1편부터 4편으로 아주 정갈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냥 아주 시원하게 만들어졌어요. 1편에서 4편에 뭐라고 이야기 나오느냐니까 최후의 제국이 나옵니다. 이 최후의 제국이 뭐냐니까 방금 이 제국이 이제는 무슨 제국이란 말입니까? 지금 최후의 제국이에요. 최후라는 말은 누군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 맞습니까? 누가 새로운 시작이 되느냐? 누가 새로운 시작이 돼요? 소비자가 새로운 시작이 되고 있는 최후의 제국이 이것은 이미 미국에서는 벌써 50여 년 전에 이미 지금 확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부시가 미국에서는 80여 년 전에 이미 지금 이 싹이 트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최후의 제국이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느냐? 미국, 중국, 지금 동남아, 유럽 이런 국가들 속에서 지금 이 최후의 제국이 가장 전형적이고도 가장 모범적인 시스템이 어디서 촉발이 되고 어디서 이것이 모범적으로 만들어지느냐? 제가 연구를 해본 결과는 이 최후의 제국의 몰락이 온과 동시에 새로운 신생 제국이 만들어지는데 그 신생 제국의 가장 모범 사례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바로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자, 이 신생 제국의 모범이 왜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지는가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지금 왜 신생 제국의 모범이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지느냐? 자, 여기는 저는 국수주의자도 아니고 저도 외국에서 근무도 했었고 또 공부도 했었고 제가 이런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면서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저는 국수주의자도 아닙니다. 저도 민족주의 편향되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객관적으로 신유통 법학자로서 이 부분을 분석해본 결과 최후의 제국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새로운 신생 제국이 나타나는데 그 신생 제국의 탄생을 누가 예고했느냐? 1970년에 그 유명하신 엘빈 터플러. 여러분, 우리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그 아파라헤이트, 즉 백인 우월주의를 무너뜨리고 27년간 감옥 생활하면서 나와가지고 용서를 이야기하고 화합을 이야기하고 통합을 이야기했던 그분. 만델라 대통령이
살아생전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이야기 안 하다가 돌아가시니까 천사 어떻게 합니까? 세계의 서선이다, 정치의 서선이다, 세계의 어떤 아주 그러니까 부각이 됩니다. 저는요,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봐요. 제가 미국에서 이분에 대한 집중적인, 저도 이분하고 여러분들 뭐 크루즈 하와이 가신다는데 저는 이분하고 하와이 아울리브 리프 존에 있는 아울리브 리프 호텔에서 이분과의 만남이 저에게도 엄청나게 큰 이 자극을 줬어요. 이분이 1970년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 제국이 지금 무너질 앞으로 이 제국이 쇼크받을 일이 생기면서 이런 흰색 제국의 시민이 다시 탄생하는데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냐? 퓨처 쇼크, 즉 미래의 충격이라고 했어요. 미래의 충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엘빈 토플러가 노동자 출신의 이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를 미래학자라고 이름 짓게 했던 그것이 누구냐니까 1970년대 그 작품 미래 충격입니다. 미래 충격. 퓨처 쇼크. 여러분 탐리더로 계신 일제 사장님께서 이 미래 충격을 그 당시 열심히 읽으셨다는데 이 책은 그야말로 이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무시무시한? 이분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이야기예요. 이 뱅크, 즉 은행이에요. 이 은행에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행이 곧 미래에 엄청난 충격에 휩싸질 것이다. 은행이 부도날 것이다. 은행이 없어질 것이다. 은행이 인수합병 나가고 은행원들이 자리를 잃을 것이다. 그 당시에는 상상을 못하는 일이었어요. 왜? 돈의 주인인데 왜 돈의 주인이 우리가 왜 쫓겨났냐? 지금 구조조정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지금도 계속 구조조정 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지금 이 미래 충격 퓨처 쇼크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기업들이 쇼크받고 새로운 신생 제국의 시민들이 생기는데 이 시민들이 이름이 누구냐? 소비자는 소비자인데 소비자를 영어로 뭐라 하니까 컨슈머라 합니다. 컨슈머는 컨슈머인데 어떤 소비자냐? 이런 시대의 소비자를 쉽게 말하면 아마추어 소비자라면 이 시대의 소비자는 프로듀스 소비자, 프로페셔널 소비자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런 프로듀스 소비자, 프로페셔널 소비자, 즉 프로듀스 컨슈머가 나타나는데 이런 시민이 누구냐? 새로운 신생 제국의 시민이다. 신생 제국의 시민은 세일해준다고 우르르 뛰어가가지고 그걸 줄 서가지고 이걸 100만원짜리 50만원이니까 집에 카드 빚내가면서 카드 할부해가면서 50만원짜리 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이 노예근성을 가진 소비자가 아니라 누구라 말하니까 당당한 자기 주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이다. 자, 주권을 가진다, 유통의 주권을 가진다, 유통의 공급자가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유통은 주권은 공급자가 주권이에요. 여러분 유통의 주권은요, 엄밀히 말하면 소비자가 주권을 절대로 잡을 수가 없어요. 유통의 주권을 잡으려면 무조건 공급자가 돼야 돼요. 근데 공급자가 지금까지는 기업이 공급자가 되었는데 이제는 누가 공급자가 되느냐? 소비자가 공급자가 되는, 즉 한 몸에 암수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가발전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주체를 뭐라고 했냐? 엘빈 토플러가 프로듀스의 프로와 컨슈머의 슈머를 붙여서 뭘 만들었다고요? 프로슈머라는 제3의 세력이 나타나는데 이 프로슈머라는 이 제3의 세력이 이 프로슈머라는 제3의 세력이 신생 제국의 주인이다. 이 사람들이 주인이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1970년대 이 개념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1970년대 같으면요, 이 시대를 세계적인 이 학자들은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하니까 메가 트렌드 시대라고 이야기했어요. 즉, 거대한 대기업들이 모든 자산을 독점하는 시대. 그래서 실질적으로 GM, 포도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중소기업, 그 다음에 GE, 에디슨이 설립했던 제너럴 일렉트릭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회사들이 중소기업 계속 인수합병해가면서 몸집 굴리기. 그리고 아메리칸 AOA,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그런 은행들도, 미국 은행들도 엄청난 몸집 굴리기를 하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AIG, 이런 그 금융보험사들도 몸집 굴리기를 엄청 하기 시작했던 그 시대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시대는 무조건 뭐냐니까 기업이 무조건 돈을 벌고 대기업이 돈을
보는 시대. 이거는 뭐냐면 메가 트렌드가 장악하고 있던 시대였어요. 메가 트렌드가 장악하고 있던 시대인 1970년대 뭐라고 이야기하냐. 엘빈 토플러가 이 이야기를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신병자가 던지는 이야기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왜 그러냐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 대기업에 지금 납품을 하든지 대기업 옆에 붙어서 취직을 하든지 해야 돈 버는 시대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소비자가 주체가 돼가 돈을 벌는다고? 그런 시대가 어디와? 이 시대는 무슨 시대냐냐? 미래 충격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충격이다. 누구에게 충격이냐? 소비자에게는 희망이고 대기업에게는 충격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은행 너희도 문답을 준비해라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소비자들이 일어나는 엄청난 혁신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이렇게 온다라고 하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1980년 자 여러분 돈의 흐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돈 주인이 돼야 돼요. 1980년에 와서 엘빈 토플러가 무슨 책을 찍었느냐. 충격이 한번 착 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이 충격이 여기서 오고 저기서 오고 여기저기 막 오기 시작하니까 지각 정책이 충격이 오는데 이 지각 정책 충격이 요번에 그 동인도 지진 그죠? 그 원인을 이제 요번에 발표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발표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세계적인 지질학자들이 분석해 보니까 태평양판에 해당하는 이 판과 즉 이 일본이 가지고 있는 그게 신생대거든요. 신생대판이거든요. 우리는 다행히 고생대판이에요. 신생대판에 태평양판이 밑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땅이 뭡니까? 찢어지면서 뭐가 일어나느냐? 엄청난 지진이 났고 그 지진 때문에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일본이 지금 저런 식으로 이 원전 사태까지 났다. 그 원인을 며칠 전에 이제 발표했어요. 자 그런데 이 충격이 한 번 쫙 와가지고는 의미가 없었어요. 이 충격이 저기서 전반에서 충격이 오는데 이 충격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충격이 덩어리가 돼가지고 엄청난 쓰나미가 돼가지고 밀어온다. 이 쓰나미를 그 당시에 뭐라고 표현했느냐? 쓰나미도 하나의 거대한 이 웨이브인데 웨이브. 그래서 뭐라고 하냐? 파장을 충격의 웨이브, 쇼크 웨이브가 쓰나미예요. 그래서 이 쇼크는 지금까지 듣다보다 못했던 엄청난 쇼크다. 이것은 인류가 상상하기 힘든 정도의 새로운 형태의 쇼크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The third wave. 쇼크 웨이브가 일어났는데 지금까지 예측 가능한 웨이브가 아니라 이것은 제3의 쇼크인데 이 제3의 쇼크가 The third wave란 말이에요. The third wave라고. 이게 우리나라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었습니까? 제3의 물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제3의 물결이 진원지가 어디냐니까 바로 누구라고요? 소비자는 소비자인데 어떤 소비자요? 프로 소비자들이 진원지다 이 말이에요. 이 프로 소비자들이 진원지가 돼가지고 엄청난 웨이브가 형성이 되는데 자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길재 선생님 혼자서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은행에서 처음에 나와서 이야기했을 때는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거 될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길재 선생님이 하모니 그룹이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여기서 지금 이 분가시킨 이 그룹이 엄청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이미 하나의 거대한 뭐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웨이브를 이루고 있는 거 맞습니까? 하나의 웨이브를 거대한 웨이브를 이루고 있으면서 여기가 단순 소비로 몇십만원 몇백만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3천억이 넘는 돈이 여기서 지금 소비자들에 의해서 지금 프로 소비자들에 의해서 움직이지고 있는 거 맞습니까? 이게 지금 거대한 웨이브를 형성하고 있는 거 맞아요? 이 시장이 대한민국 시장이 지금 2조가 넘는 시장이에요. 지금 현재 시장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엄청난 웨이브들이 지금 밀어닥치고 있는데 이것을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질이라는 책에서 무려 31페이지에 걸쳐서 제 한국 사회 최고의 예가 마이클 트렌드 보면 하도 책을 안 읽어봐서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보면 된다까지 해놨어요. 하도 공부를 안 했어요 제가. 엘빈 토플러가 31페이지에 걸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이야기했느냐? 그 기업이 주도를 잡고 있던 대기업이 주도를 잡고 있던 이런 최후의 제국이 운영되고 있는 이 시스템 속에서 신생 제국의 탄생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다음에 뭐가 나왔느냐? 1990년 이분이요 참
대단합니다. 이분 돌아가셔야 아마 또 만델라처럼 이제 만델라 대통령이 평가가 될 것 같아요. 이분이 1990년 무슨 책을 적었느냐? 파워 시프트라는 책을 적었어요. 파워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이 참 이 영어는요, 어감이거든요, 어감. 뭘 이야기하면 웨이브 하니까 우리는 해운대 아빠가 웨이브. 제가 아주 강릉 금포대에서 보았던 그 웨이브. 정도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지만 이 웨이브를 알고 보니까 그건 쓰나미, 이게 낭만이 아니라 이거 엄청난 이야기라고. 요 속에 돈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돈이 이걸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돈은 눈이 엄청 밝기 때문에 타고 들어오는데 이 파워 쉬프트가 바로 뭐냐니까 권력이 이동이 된다 이 말이에요. 권력이. 지금까지 돈의 권력을 누가 갖고 있었다? 대기업이 가지고 있었던 돈의 권력이 이제는 어디로 온다? 프로 소비자로 온다는 이 이야기를 파워 쉬프트라는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파워 쉬프트를 굳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자면 권력, 파워도 권력. 쉬프트가 이동. 이동은 여러분 무브지. 무브가 이동으로 들리지. 쉬프트라는 단어는요 전문 용어예요. 경제 전문. 여기 경제학 전공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경제학 전공하신 분. 조사하면 다 놉니다 지금. 조사 한번 시켜볼까요? 경제학 전공하신 분은 쉬프트라는 단어를 알아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지금 요 자리를 형성하고 있는 여기에서 나오는 소비자들로서 뭔가 물건이 구매가 되지 않습니까? 구매가 되면요. 여러분들이 LG 생활건강의 그래프에 나타날까요? 삼성 뭡니까? 이 삼성물산 그래프에 나타날까요? 신세계 그래프에 나타날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만약 이마트에서 물건을 사시면요. 신세계 그룹의 그래프에 여러분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이마트에서 물건 사러 가니까 제일 먼저 뭐 하냐? 캐시어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보너스 카드 있습니까? 물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한테 그거 챙겨주려고 0.5% 되는 그거 포인트 챙겨주려고 물어보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보너스 카드 있습니까? 물어보는 이유도 모르고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교육을 받았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보너스 카드가 있어야 신세계 그룹에는 자기들이 마케팅상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매달 며칠 몇 시에 이 이마트로부터 몇 메다 지점에 있는 아파트 몇 동 몇 호에서 왔고 여러분들은 이 우유를 오늘은 서울우유 사드시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연세우유를 사드셨는데 왜 이 사람이 연세우유에서 서울우유로 바뀌었지? 오늘 이 서울우유 가격이 세일해서 그런가? 그리고 여러분 집에 뭘 드시는지 살림살이가 그래프로 다 들어지가 있어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손바닥에 놓여있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대기업들은 무조건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들만의 제국을 만드는 거 맞습니까? 자기들만의 제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트 이런 데 가면 무조건 보너스 카드 달라는데 우리는 또 그것도 또 굳이 그 집은 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또 0.5% 여러분 1000만원치 사면요 5만원짜리 냄비 하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뭘 하고 그거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는데 알고 보면 여러분 정보를 그만큼 팔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사는지, 뭘 좋아하는지, 지난번에는 이거 친환경 미나리 샀는데 오늘은 그냥 미나리 산 거 보니까 이 집 살림살이가 좀 어려워졌냐? 이 그래프도 다 그려져요. 그리고 요 근처에 몇 메다 지점에서 왔고 한 달에 몇 번씩 우리 마트에 오는가까지 다 알고요. 이거까지 다 기록이 나요. 그래서 손바닥 안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일반 사람들이 돈벌이 해가지고는 이런 대기업들하고는 게임이 된다 안 된다? 다 꿰뚫어 보고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 손바닥 안에 있다. 그 손바닥 안에 있다. 이거를 경제용어로 이렇게 보시면요. 돈은요, 뭐라니까 무식한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돈은 유식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학력이 높은 사람을 좋아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이거는 지식과 정보를 목말라고 지식과 정보를 사랑하고 그것을 가지는 사람에게 돈은 주인을 알아보고 복종합니다. 돈은 주인을 알아보고 복종하는데 여러분 이거예요. 시장 가격과 공급량이 결정되는 것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가격과 수량이 공급이 만들어져요. 이것을 디맨드 곡선이라고 이걸 스플라이 곡선이라고 그래요. 어렵습니까?
아니죠, 그죠? 이건 기본적인 이야기. 자,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것에 시장가격이 형성되는데, 대기업에서 가서 마트에서 물건을 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마트에서 물건을 사면 신세계 시스템에 의해서 포스 시스템이 한번 삑 끊는 순간, 여러분들 포인트 카드를 탁 끊어놓는 순간, 지금도 삑삑삑 찍히는 건 전부 다 신세계 전산망에서 여러분들이 분석이 되는 거예요. 요 사람이 어느 마트에서 무슨 물건을 며칠, 몇 초까지 따는 겁니다. 시즌에는 여름에는 뭘 많이 사가고 작년 겨울에는 이걸 사갔는데 이번 겨울은 이걸 안 사가네? 이 사람 왜 이럴까? 자, 다 보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이야기라고 있는데. 요 손바닥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탄력이 떨어지면 1+1 하면 탁 해주고. 그리고 좀 안 된다 싶으면 1+1 탁 빼버리고. 요런 식으로 해가 수급을 조절을 다 하들어가요. 요 손바닥 안에 있어이다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단양에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쫙 하고 나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매출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건 좋다, 내가 해야 되겠다면 이 사람들 그래프에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새로운 소비자 커브가 만들어지는 거 맞습니까? 요 소비자는 뭐냐니까? 소비자는 소비자인데 무슨 소비자? 아마추어 소비자, 아마 소비자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냐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프로듀스 맞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공급자가 내가 뭘 만드냐? 여러분들 곡선을 새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수요 곡선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여러분들 거는 롯데그룹에도 안 잡히고 삼성그룹에도 안 잡히고 LG그룹에도 안 잡히고 신세계그룹에 안 잡히고 여러분들 그런 그룹에 잡히질 않아요. 데이터에 잡히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장 규모가 여러분과 유사한 유통, 여러분들하고 전혀 다른 유통입니다. 유사한 유통하는 시장이 2조 4천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독자적으로 지금 작년에 구축한 것이 3,500억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금액이 여러분들이 만들어졌고 여러분 통장에 약 1,000억에 해당하는 돈이 누군가의 통장에, 소비자들 통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게 만약 요런 내려오면 기업 통장에 1,000억이라는 게 들어갔겠죠? 근데 요렇게 올라가면 여러분 통장에 1,000억이 올라갔어요. 요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마추어 소비자가 구축한 것이 아니라 이건 누가 구축한 겁니까? 프로 소비자가 구축한 거 맞습니까? 이것을 엘빈 텀블러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부의 권력, 돈의 권력이 대기업에서 이제 어디로 옮겨간다? 이 프로 소비자들에게 옮겨가는데 옮겨가는 걸 어떻게 올린다느냐? 쉬프트한다. 요걸 여러분들이 move along이라고 해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걸, 죄송합니다. 전공용 한번 쓸게요. 요거를 move along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걸 move. move도 이동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걸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 커브가 shift 했다 그래요. shift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저는 이렇게 분석하라면요. 돈의 권력이, 부의 권력이 판이 바뀌었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즉, 이 판에서 이 판으로 판이 바뀐 거예요. 이 판에서는 포착이 안 돼요. 이 판에 여러분들끼리만 이 판에서 지금 포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생제국의 누구냐? 주인이 신생제국의 부의 권력이 어디로 가느냐? 개기업에서 어디로 움직이기 시작하느냐? 프로 소비자로 움직인다. 이걸 엘빈 텀블러가 파워 쉬프트라는 용어로 썼어. 쉬프트. 판이 바뀌었네. 자, 이분이 참 재밌습니다. 또 그러면 한번 볼까요? 2070년에 미래충격제였고 80년에 제3의 물결제였고 90년에 권력이동제였으니까 이제 몇 년도 지어야 돼요? 몇 년도 지어야 돼요? 예측 가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참 재밌습니다. 2000년에 이제 나오겠지라고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안 냈어요. 2000년에. 2000년에 안 내고요. 4년을 더 있다가 냈습니다. 2004년에. 그때 뭘 냈느냐? 여러분들 그 유명한 책 부의 미래라고 들어봤습니까? 네. 이 부의 미래에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느냐? 바로 이 프로 소비자들이 이제는 뭘 짜느냐? 덜실과 날실로 거부를 짜가지고 저희방을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돈을 쌍거리로 나선다 옛날에 이제. 부의 미래는 누가 가져가느냐? 이제는 이 건물을 누가 많이 구축했느냐? 누가 탄탄하게 구축했느냐? 누가 이 건물을 크게 구축했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렸다? 부의 미래가 어디에 달려있냐? 대기업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부의 미래가 어디에 달려있다? 프로 소비자들에게 달려있다. 자, 그러면 몇 년 뒤에 또 책을 지을까요? 14년 뒤에 책 지으면 원리에 맞겠죠? 딱 맞겠죠? 그죠? 14년 뒤에 책을 지으면 돼요.
그런데 이때 언제였냐? 갑자기 2007년도에 세계 경제 글로벌 위기가 와버렸어요. 자, 요즘은 경제 지금 위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까? 세계 경제 침체에 들어와 있죠.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합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요즘 뭐 전체 세계 경기도 안 좋고 국가 경제도 안 좋고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요즘 장사도 안 되고 살기 힘들다 이야기합니다. 그럼 저는 그런 분들에게 다시 여쭤봅니다. 경제가 나아지면 경기가 나아지면 그러면 어떻게 하랍니까? 물어봤어요. 경기가 나아지면 어떻게 하랍니까? 경기가 나아지면 이 불황이 극복되고 나면 이 불황을 넘어서고 나면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제가.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자, 불황이 이제 호황이 됐어요. 이제 호황이 돼 유럽도 살아나고 미국도 살아나고 전 세계 이제 경제가 막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뭐 하실랍니까? 여러분 눈이 엄청 밝아 있습니다. 그때 뭐 할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정해놓으신 분하고 아무 생각 없는 분하고는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정해놓은 분한테 가는 거 맞습니까? 정해놓은 분한테 가는 거예요. 이것을 엘빈 토플러가 2009년 지금 어찌 보면 맨 마지막 작품이에요.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거는 2009년 미국하고 전 세계 딱 하나를 지목을 했어요. 딱 하나를 지목을 했어요. 이 책은 처음 다 미국에서 출판되고 한국에서 번역해서 전 세계에서 중국도 번역했고 다른 나라들 다 번역했고 미국에서만 출판했어요. 그건 엘빈 토플러가 2009년도에 어떤 책을 적었느냐? 불황을 넘어서라는 책을 적었어요. 불황을 넘어서, 자, 불황을 넘었으면 다음이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불황을 넘어서고 나면 이 불황이 도대체 뭐냐? 진원지가 뭐냐? 불황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최후의 제국이 지금 뭘 하느냐? 이제는 전쟁에서 최후의 제국이 지금 침몰하기 시작하고 최후의 제국이 살아남는 자와 멸하는 자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 전쟁이 대한민국 안에서도 1997년 외환위기부터 시작해가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십몇 년 동안 지금 구조조정을 계속 하는 거 맞습니까? 원래 삼성 이근희 회장이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다니시죠? 그분은 처음에는 멀쩡한 분이었어요. 왜 그런데 이렇게 다니는 줄 아십니까? 이근희 회장님이요. 완전 자동차 광입니다. 스피드 광이에요. 자동차 사고 때문에 그래요. 스피드. 그래서 이근희 회장이 모든 삼성 다 바꾸더라도 나는 자동차만큼은 내가 멋지게 만들어가 삼성이 만들면 다른 자동차 만들겠다. 큰 소리 뻥뻥 치가지고 저기에다 부산 쪽에다 삼성 자동차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 칼날을 못 벗어나느냐? 이 대기업의 최후의 한판성인 구조조정이라는 칼날을 못 벗어나가지고 결국은 울면서 뭐를 넘겼습니까? 삼성 자동차를 번호에 넘겼습니다. 이것은요, 절대로 기업이 이제는 호령하는 시대에서 어떤 시대로 가고 있느냐? 지금 엄청난 진행이 계속되고, 배우는 그 사이에 그 글로벌 기업이던 배우가 사라져버린 거 맞습니까? 그룹 자체가 해체돼버리고, 지금 LG도 어떻게 됩니까? LG에서 지금 또 분사가 돼가지고, 이제 GS그룹과 LG그룹으로 또 나눠지고, 계속 지금 이런 문화가 일어나면서 계속 제국이 지금 전쟁 소용돌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엘빈 토플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이 제국의 불황, 전쟁이 넘어가고는 그 다음 세상은 뭐가 오느냐? 불황을 넘어서 여기에 주인공이 누구냐 이야기를 하면서 이 주인공이 드디어 내가 한 30몇 년 전에 이야기했던 무려 39년 전에 내가 이야기했던 그 제국의 시민들이 프로 소비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 프로 소비자들의 등장이 지금 뭐로 이제 이루어지느냐? 이 불황을 넘어선 주역으로 나타나는데 이 주역으로 나타나는 이 현상을 제 책은 저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 앞에 이 시대를 메가 트렌드 시대라고 이야기했다면 저는 이 시대를 뭐라고 표기했느냐? 마이크로 트렌드라고 표기했습니다. 그래서 제 책 제목이 마이크로 트렌드였어요. 왜 그러냐? 이 제국이 움직이고 있는 거대한 메가 트렌드를 넘어서면 바로 이 참판 전쟁이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느냐? 이 프로슈머들에 의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데 이 세상이 마이크로 트렌드라는 말이에요. 이 불황을 넘어서가 전 세계에서 미국에서만 출판된 게 아니라 딱 미국 외에 딱 한 나라에서 출판됐어요. 그게 어느 나라에 출판됐다고요? 한국에서 출판됐어요. 그래서 엘빈 토플러가 한국 국민들에게 보내는 서문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왜 내가 미국에
한국에서만 출판하던 책을 왜 한국에다가 동시 출판했어요? 2009년 1월 18일자에 미국의 인쇄소에서 돌리고 한국의 인쇄소에서 동시에 돌렸어요. 1월 18일. 희망을 선포합니다. 2009년 여기 딱 동시에 돌려가지고 뭐랄까? 미국은 이미 뭐라고 이야기하냐? 미국은 이미 모든 시스템은 갖추었지만 새로운 불쏘시개가 될 동력은 어디냐? 새로운 불쏘시개가 될 동력은 세계 경제 규모 11위를 가지고 있고 전 세계 사업할 수 있는 환경 7대 국가에 들어가 있는 나라. 대한민국이 전 세계 사업하는 사업 성공 7대 국가입니다. 왜 7대 국가냐? 대한민국은 내수시장 규모가 5천만 명 이상이고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 이상인 나라는 전 세계 나라들 중에서 몇 개 나라밖에 없다? 7개 나라밖에 없어요. 전 세계 나라 7개 나라밖에 없어요. 그 7개 나라 중에서 신생제국의 어마어마한 어떤 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신생제국 시민들이 여기서 양성이 되고 훈련되고 단금질이 되어 있는 아주 훈련되어 있는 소위 말해서 뭐라고 비유했느냐니까 저 옛날에 그 페르시아 전쟁하고 할 때 그 여러분 영화 300이라는 거 아시죠? 거기 누굽니까? 스파르타 맞습니까? 거기 소위 말하는 전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에 비유를 했어요. 그 전사들이 누구냐니까 이 대한민국에 있는 16통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뭐라고 하니까 전사들로 분류했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역사는 페르시아 전쟁과 이 그리스 연합군의 전쟁에서 이 소위 말해서 스파르타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는 나라가 사라졌지만 이제는 새로운 스파르타 군단이 부활이 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무기는 빨리빨리 와 그 어마어마한 무기 그놈의 정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정과 빨리빨리로 무장되어 있는 새로운 군단이 오는데 그 군단이 누구냐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된다. 왜? 전 세계 7대 나라 중에서 국민소득 2만 불 이상, 즉 국민들이 정서 자체가 이제는 성숙시키고 받아들이고 분별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 전 세계에서 7대 국가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요게 유럽과 그쪽 국가들이에요. 그 아시아 국가는 딱 두 나라가 있어요. 그게 일본과 한국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2만 불 이상의 소득 수준이 되면서 성선이가 2만 불 이상의 안목을 가지면서 국민 전체가 그래요. 국민 전체가 2만 불 이상의 안목을 가지면서 이것이 국민 내수 시장이 5천만 명 이상 되는 나라는 전 세계 7대 국가밖에 없는데 그 나라들 중에서 다 다른 나라들은 다 뭐냐니까 기존의 메가 트렌드로 가지고 돈 벌었던 나라들 맞습니까? 7개 나라 돈 버는 메가 트렌드가 돈 벌었는데 지금 딱 하나의 신생국가 대한민국만큼은 지금 뭐가 되느냐? 2% 소비자들이 뭐가 나느냐? 새로운 역사의 주역으로 등장하는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를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엘빈 토플러가 전 세계 동시 출판을 미국하고 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바로 뭐냐니까 메가 트렌드에서 뭐로 오느냐? 마이크로 트렌드로 오는 중요한 길목에 돈이 흐름이 이렇게 흘러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해요. 대한민국이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해요. 뭘 이상한 짓을 하냐? 여러분 창조경제라는 단어를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창조경제는 대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일반 개인 창업에 맞춰져 있습니까? 아 그건 아셔야 되는데 그럼 모릅니까? 창조경제는 개인에 맞춰져 있습니까? 일반 대기업에 맞춰져 있습니까? 개인한테 맞춰진 거 맞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한참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참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갑자기 여러분들 협동조합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소비자 협동조합, 무슨 협동조합. 자, 이 협동조합은 대기업이 주체가 됩니까? 개인이나 자영업자가 개인이 주체가 됩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책의 방향들이 전부 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시아 순방할 때나 유럽 순방할 때나 지금 계속 하는 이야기가 이러한 경제 위기는 창조 경제로서 극복해 나가야 되고 창조 경제가 희망이고 창조 경제가 답입니다. 자꾸 창조 경제 계속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럼 창조 경제 핵심이 뭐냐? 창조 경제 핵심이 바로 뭐냐니까 요번에 맥킨지 그룹이 15년 만에 침묵을 깨고 맥킨지 그룹이 15년 만에 침묵을 깨고 뭐라고 했느냐? 올해 2013년 4월 18일자로 이게 아까 18이라는 숫자가 아주 중요해요. 네?
네, 이게 이 엘비 토플러가 책을 동시 출간한 것도 1월 18일이었어요. 그런데 맥킨지 그룹이 한국 보고서 2차 보고서를 낸 게 1차 보고서가 언제 냈느냐? 1998년도에 냈어요. 1998년도에 냈어요. 그런데 15년 만인 2013년 4월 18일 날 뭘 냈느냐? 2차 한국 보고서를 냈어요. 그 당시 IMF에 허덕이고 있는 대한민국에 뭘 주느냐? 희망을 줬어요. 어떤 희망을 주느냐? 대한민국은 지금 일시적인 외환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하나의 전체 혈류 중에서 일시적으로 동맥경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동맥경화만 해소시키려면 대한민국은 아주 빠른 회복을 할 수 있다. 여기에 맥킨지 그룹이 뭐라 해야 될까? 구조조정이라는 해법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딱 들어오자마자 그 구조조정 바탕을 잘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냐?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체질 개선을 해버렸어요. 그로부터 15년 후인 2013년 대한민국이 어떤 보고서를 냈느냐? 올해 2013년 4월 18일에 무슨 보고서를 냈느냐? 대한민국은 앞으로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중요한 역할을 할 나라인데 이 대한민국이 지금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지금 정신을 제대로 못 차리고 있다. 왜? 대한민국의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 대한민국 중산층이. 그리고 대한민국 금리 1%만 올려버리면 대한민국 중산층 55%가 다 파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지금 경제적인 이 스탠스가 아주 지금 취약한데 이걸 뭐라고 표현했느냐? 데워지고 있는 냄비에서 넘밀고 있는 개구리 비유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으로부터 그 당시 맥킨지 그룹 1차 한국 보고서가 나오기 3년 전에 세계 최대의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앞으로 외환 위기가 오더라도 대한민국은 외환이 취약하다. 그렇게 하면서 설령 외환의 위기에 왔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저력은 어떻게 되느냐? 국민소득 2만 불 국가에서 국민소득 8만 1,000달러에 세계 실질 경제력 세계 제2위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골드만삭스가 예측을 했어요. 그 당시. 언제냐?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18년 전에 2005년도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95년도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18년 전에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3년 뒤에 인용을 합니다. 맥킨지로 인용을 해요. 골드만삭스가 이야기했듯이 대한민국은 분명히 이런 저력을 가지고 이 날짜까지도 이야기해요. 언제 날짜가 이야기했냐? 2013년, 2015년, 2018년, 2025년, 2050년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은 국민소득 2만 불 국가에서 국민소득 8만 1,000달러의 실질 경제력 세계 제2위 국가가 되는데 이 실질 경제력 세계 제2위 국가가 되는 과정에 이 과정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던 이런 경제 구조가 일반 국민들인 중산층이 참여하면서 거대한 소비자들이 서로가 이제는 스크랩을 짜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이런 경제 구조로 간다. 그러면서 이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2차 제조업에 의존하고 있고 그리고 3차 수출 산업에 기대고 있으면서 이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냐?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기업이 독점하면서 2차 주도 산업으로 제조 산업으로 자동차, 조선선박 이런 걸 제조하면서 3차 이걸 자동차 수출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1조 달러 줬다면 1,000조가 넘는 돈이 누구 통장에 들어간다? 자동차 재벌, 전자제품 재벌 이런 법인 통장에 대기업 통장에 돈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지 일반 국민들은 구경해봤습니까? 여러분 삼성그룹이 역대 이래로 계속 지금 글로벌 기업이 2011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이 일본 소니, 파나소닉부터 시작 일본 전체 전자회사가 벌어들인 이익금보다 삼성전자가 2011년 1년 동안 벌어들인 순이익이 일본 전체 전자업계가 벌어들인 돈을 뛰어넘어 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전자제품의 전자산업의 메카였던 일본을 뛰어넘어 버렸어요. 한국에. 누가? 삼성그룹 하나가, 삼성전자 하나가. 이게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그런데 그 돈이 다 누구한테 갔느냐 이 말이에요. 그 돈 누구한테 갔어요? 그 돈이 이 기업 통장에 들어갔고
중심이고 여기 있는 연봉, 여기에 돈 받는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이 돈을 다 만졌지. 여러분들은 구경해봤습니까? 삼성그룹에서 여러분 덕분에 대한민국의 삼성이 이렇게 컸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애들이 세대당 3억씩 더 드릴 테니까 통장번호 좀 불러주세요. 그럽니까? 여기서 다 끝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경제 구조로는 안 된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맥킨지 그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기업이 주도하는 2차 산업인 제조, 가공, 중화 산업과 지금까지 대기업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마트, 백화점 이런 유통 서비스 산업, 이런 산업 가지고는 누가 죽는다? 중산층이 죽는다. 중산층이 죽어버리면 데워지고 있는 냄비 속에 지금 대한민국은 개구리처럼, 그 개구리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내비둬버리면 개구리탕이 되겠죠. 그죠? 이거는 엄청난 재앙을 불러온다. 그래서 무엇을 하라? 중산층을 살려라. 중산층을 복구시켜라. 중산층을 살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4차 산업을 육성하고 5차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6차 산업에 투자하라. 이렇게 투자하면 대한민국은 살아난다. 즉 IMF 때문에 금달러 모으기 오고 운동하고 이렇게 했던 그 저력이 실질적으로 그것이 뭡니까? 이 대한민국의 예를 들면 여러분 IMF가 우리가 극복한 것이 금달러 모으기 운동했다 극복된 거 아닙니다. 우리 경제 시스템이 당시 일시적인 경제 뭡니까? 외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외환에 의한 동맥 경화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학습 효과 때문에 전 세계 대한민국이 외환 보유고 2위 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것 때문에 깜짝 놀라가지고 외환 보유고 이 외환을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맥킨지 그룹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이제 와서는 2007년에 와서 지금 2013년에 와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4차 산업과 5차 산업과 6차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라. 이렇게 하는 것을 요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가 현대는 고속도로 닦고 대우에는 조선하고 그리고 삼성에는 전자하고 이런 식으로 정부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짜서 거기에 착착 발맞춰주는 대기업을 밀어주고 거기다가 장려금 주고 세금 연세 주고 거기다가 세금 지원해주고 요런 경제를 무슨 경제라 그래요? 요거를 계획경제라 그래요. 지금까지 계획경제를 돌리면 돌릴수록 누가 돈 벌어갑니까? 대기업 특혜로 돈 벌어갑니다. 자, 여기에 대가 되는 말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계획경제의 대가 되는 말. 무슨 경제? 무슨 경제요? 창조경제, 계획경제의 주체는 누구냐? 대기업입니다. 그리고 창조경제의 주체는 누가 되느냐? 바로 프로슈머들,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소비자가 곧 뭐가 되느냐? 프로들이 되는 거예요. 프로슈머들. 이 창조경제로 넘어가는 엄청난 지금 여러분들이 변곡점인데 그 출발점을 언제라고 이야기했느냐? 기가 막히게 18년 전에 골드만삭스가 2013년을 이야기했어요. 18년 뒤에 여러분들은 역사적인 해를 살고 있는 거 맞습니까? 지금 18년이 지난 2013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런 이야기 할 거라고 미리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이 모여있는 골드만삭스가 세계에서 눈이 제일 밝아요. 그 골드만삭스는요, 어느 누구보다도 눈이 밝아요. 그 골드만삭스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2013년을 18년 전에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2013년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해 맞습니까? 지금 언제 이명박 대통령이 창조경제를 이야기합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에가 대기업들 자기들끼리만 돈 왔다 갔다 해서 맞아요, 안 맞아요? 목이 다 메인이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예전 여기 4대강 사업하고 우리 일반 국민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대기업이 뚝딱거리고 장비 가지고 다 돈 벌어가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이 잘한 거 엄청 많아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대외적인 부분에서 엄청 잘했어요. 그래서 한 나라의 대통령을 잘했다고 했다는 것은 국민들의 고유한 특권입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왜? 주권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하고 있는 대통령 또 지난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 스스로가 돌아봐야 돼요.
자가 반성해야 돼요. 이건 우리 수준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고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되고 우리는 그 대통령들을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옆에서 격려해주고 여론을 형성해주고 좋은 의견을 내주고 대통령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누가 되었든 간에. 지금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통령은 계속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 5년 동안 해보니까 엄청난 이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창조경제의 4차는 뭐냐니까 유통이 일반 유통이 아니라 이 4차 경제 유통은 무슨 유통이냐, 유통은 유통인데 전혀 버전이 다른 유통. 이 유통을 뭐라 그래요? 신유통. 자, 이 유통의 주체는 대기업 맞습니까? 이마트, 홈플러스, 다 이 백화점 유통, 이런 유통의 주체는 다 대기업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대기업들이 지금 했다면 지금 창조경제에서 유통은 누구냐니까 신유통입니다. 이 신유통의 주체는 누구냐니까 소비자가 프로가 스로 스크랩이 되는 새로운 창조적인 유통입니다. 이 창조적인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신유통이라고, 이것을 방문 판매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 유통이 바로 방문 판매와 다단계라면 이 유통은 신유통의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네트워크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작년에 재작년 12월 달에 바로 국회를 통과해가지고 작년 12월부터 발효가 되었던 협동조합 기본법. 협동조합 기본법은 뭐냐니까 주체가 대기업이 아니라 협동조합의 주체는 누굽니까? 소비자입니다. 소비자, 협동조합, 또 중소기업 생산자 협동조합,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한 신유통을 장려해주기 위해서 협동조합이 나왔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근간에 뭐가 있냐니까 이 4차 산업의 핵심은 누구냐니까 바로 여러분들인 프로슈머들이 이 근간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자, 지금까지 유통은 계획경제에서 유통은요, 정부에서 또 법에 의해서 이것을 지시하고 특혜주고 면세주고 하는 유통이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유통도 여러분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법에 우리나라 마트가 왜 이리 많아지느냐, 마트 하나 생기면 570개의 연인의 슈퍼, 천인의 슈퍼가 파견을 받아요. 마트 하나 생기면 570개 동네 슈퍼가 파견을 받는데 왜 마트를 그러면 만들냐? 대한민국 마트가 이만큼 많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중산층이나 서민들이 슈퍼하던 사장님들이 매출이 그만큼 타격을 받다는 거고, 그 돈을 누가 다 받아가느냐? 마트에서 다 끌어갔다는 거예요. 이미 지금 상처받을 걸 상처받아버렸어요. 이것을 지금 복구를 시키려고 그래요. 복구를 시키려고 그래요. 이거를 복구시키려면 어떻게 하느냐? 점포가 없이도 무점포로도 무자본으로도 무경험으로도 창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과거에도 이게 있었습니다. 무점포, 무자본, 무경험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는 계획경제화에서는 이거를 힘을 쓸 수가 없었어요. 정부에서는 처음부터 이거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이것을 관리 대상, 통제 대상, 규제 대상으로 봤어요. 그런데 창조경제로 딱 들어오면 이것은 장려 대상, 이거는 도와줘야 되고 이거는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서 이것을 뒷받침해줌으로써 일반 소비자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돼요. 이게 경제 스탠스가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지금 무조건, 무자본, 무경험에 의한 이런 시스템은, 자, 소비자, 과거에는 공급자가 주체가 됐어요. 공급자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판매원이 하위 판매원 모집하고 하위 판매원 모집하고 또 하위 판매원이 또 하위 판매원 모집하고 여기서 일어난 매출에 대해서 수당받아가고 이 사람들이 정치하는 층당 판매원들이 판매원. 이게 지금 현행 방문 판매에 관한 법률 지금 개정이 되어 있고, 그 개정 전에 제가 이 법을 만들 때는 제 5호에 들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니까 요거를 파는 것을 방문 판매, 요 사람들 세일즈맨이 3단계 이상 수당받아가면 이걸 뭐냐니까 다단계 판매라고 그래요. 세일즈맨이 3단계 이상 수당받아가면 다단계 판매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3단계 이상 수당받아가면 여러분들은 뭐냐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이게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냐를 지금부터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뭐가 다르냐?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은 세일즈맨들입니까? 소비자입니까? 소비자로서 소비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 맞습니까? 이 좋은 제품에 대한 소비 경험을 공유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정보를 옆 사람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전달해 주면 누가 거래하느냐?
이것을 정보를 전달받은 사람이 여러분 회사와 직접 거래하는 거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뭐만 했습니까? 정보 전달자 역할을 한 거 맞습니까? 정보 전달의 근간은 뭡니까? 내가 사용해본 경험 맞습니까? 그래서 소비자는 소비자인데 경험을 여러분들은 전달하는 사람들이에요. 경험을 전달하니까 경험을 나로부터 딱 멈춰버리면 그냥 소비자예요. 근데 경험을 전달함으로써 뭐가 만들어지느냐? 들실과 날실에 의해서 경험의 전달에 의한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거예요. 자, A라는 사람이 경험을 해봤어요. 이거를 옆 사람한테 전달해주고 친구, 형제, 가족들에게 야 이게 이렇게 좋더라. 이걸 써보니까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야기를 쫙 하는데 내가 이 물건을 팔려고 하는 겁니까? 써본 경험을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써본 경험을 전달하는 거예요. 요렇게 전달되어서 나로부터 출발된 새로운 하나의 정보 전달 매개체가 되어가지고 무점포임에도 불구하고 유통이 이루어졌고 자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입소문만 냈는데 뭐가 되느냐? 유통망이 구축이 되었고 나는 이런 거 절대로 경험도 없는데 여기서 시스템에 의해서 그대로만 진행을 해보니까 뭐가 만들어지면 거물이 짜졌어요. 이 거물 짜진 것을 뭐라고 하냐? 거물을 영어로 네트워크. 유통이 일어나니까 마케팅. 근데 요걸 한번 볼게요. 세일즈맨이 딱 들어갑니다. 세일즈맨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을 받고 이게 물건을 팔아봅니다. 이게 팔아보다가 내 혼자 파니까 한계가 있네. 그러면 하위 세일즈맨을 리크루팅합니다. 자, 제일 잘 사람 오세요. 해가지고 그 사람들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켜가지고 하위 세일즈맨들을 이렇게 구축합니다. 이 사람들한테 당신들도 팔아오시오 하니까 팔다 보니까 혼자서 다 못하니까 당신 혼자 팔지 말고 같이 동업으로 팔 사람 모셔오세요. 요렇게 해서 요 사람들의 DNA는 판매원입니다. 요 사람들의 DNA는 뭐예요? 소비자예요. 여러분들은 소비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판매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제품과 이분들이 판매하는 제품의 차이점이 뭐냐니까 딱 이렇게 비유하면 딱 맞아요. 자, 파란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습니다. 자, 보면 요 파란색은요, 대한민국 식약청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니까 똑같이 이렇게 허가가 되어 있어요. 두 개 다. 자, 요거는 허용된 위험의 법칙에 의해서 화학 제품이 들어가 있는 것이 허용이 되어 있는 거고, 요거는 천연으로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것을 팔면, 하나 팔면 요거는 30%가 남고, 요걸 하나 팔면 10%가 남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자, 물건 파는 세일즈맨이라면 어떤 거 팔겠어요? 파란 거 팔겠어요? 빨간 거 팔겠어요? 인간성이 다 돋보입니다. 여러분들 파란 걸 팔아야 이게 주식에 삽니다. 이걸 팔아야 사방사는 맞습니까? 사업의, 회사의 주체는 뭡니까? 사업의 주체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이윤을 얻어내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파란 거를 똑같은 물건을 설명하러 가가지고 기능이 비슷하다면 뭐를 원하겠습니까? 파란 거. 그런데요, 이 파란 거에는 아까 말씀드린 화학 음료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빨리 주의사항, 이걸 많이 빨 때는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어떤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절대로 빨지 마시고. 그런데 이거는 천연이니까 바로 상관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열어봅시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요거는 화학물질들이 있고 요거는 일반인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아이에게 준다면 자, 파란 거 주겠어요? 빨간 거 주겠어요? 빨간 거 맞죠? 여러분들은 누구기 때문에 세일즈맨 판매원이 아니고 누구기 때문에 소비자기 때문에 내가 먹고 내가 쓰고 내 자식 먹이고 내 자식 바르게 할 거기 때문에 뭘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아까 뒤에 이 사람은 누구라 했습니까? 소비자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구축된 거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판매원이에요. Anything to sell to anyone. 예외는 없어요. 돈벌이만 된다면 무조건 업체가 파는 게 세일즈맨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물건을 구매하는 목적 자체가 뭐니까 팔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물건 구매하는 목적은 내가 쓰기 위해서.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더 꼼꼼하고 더 간단하고 더 좋은 제품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맞습니까? 여기에서 좀 어중간한 제품이 들어온다든지 여기 이상한 제품 들어오면 바로 아웃돼버리는 거 맞아요? 바로 아웃돼버려요. 이 시스템이 바로 뭐냐면 다단계와 네트워크의 차이점이에요. 그 다단계는 돈벌이를 목적으로 해서 무조건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많이 팔아서 많이 이윤을 내는 쪽으로
마케팅이 펼쳐지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여러분들이 써보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써보신 걸 가지고 뭘 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정보를 전달하는데 여기에 뭐라고 그러냐 이거는 방문 판매에 관한 제가 그 당시에 북을 만들 때 방문 판매에 관한 법률제 2조 5호의 다단계 판매를 이야기하고 있고 저 밑에 9호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 네트워크 마케팅 여러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개정법에 13호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구별되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일반 다단계 회사와 일반 방판 회사와 여러분들은 뭐부터 다르냐? DNA부터 다릅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했느냐? 저는 이 DNA를 오리라고 표현했고요. 이 DNA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제가 백조라고 표현했습니다. 백조하고 오리하고는 병아리 때는 잘 구별이 잘 안 될지 모르겠지만 커보면 DNA가 완전 다르다. 왜 이런 이야기하냐? 요 시장 규모는 무려 얼마의 시장이 되느냐? 무려 100조의 시장이 되는 이 시장 규모가.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3,500억 정도 여러분 매출이 일어나고 있지만 또 이 시장이 전체 통틀어가 2조 5천억 정도로 형성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 시장은 판매원 시장은 약 5조 시장이 돼요. FTA가 다 이루어지고 나면 5조 시장이 돼요. 그러나 지금 이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은 몇 조 시장이 된다고요? 100조의 시장이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4차 산업의 신유통이 지금 창조경제에서 중요한 중산층 살리기 운동으로 지금 이게 정책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밀어들이는데 본격적으로 2014년부터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정책이 뒷받침됩니다. 5차 산업이 문화와 콘텐츠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산업이 지금 문화 콘텐츠 산업이 계속 지금 육성되고 있는 이유가 창조경제. 요즘 창조경제 중에서 디자인이니 뭡니까? 영상이니 드라마니 영화니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니까 5차 산업이 바로 창조적인 문화와 콘텐츠입니다. 문화 콘텐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화 사업과 콘텐츠. 그런데 왜 한국이 왜 뉴스킨 사업 전체를 보나 네트워크 사업 전체를 봤으나 전 세계에서 왜 한국이 계속 주목받고 있느냐? 한국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이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중국하고 다르고 일본하고 다르고 다른 동남 국가하고 다른 독특한 문화가 있다. 그 문화 중에 요 건물 짤 때 진짜 중요한 거 돈 가지고 짜겠어요? 경험 가지고 짜겠어요? 정보 가지고 짜겠어요? 뭐가 짭니까? 그러면 정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맞습니까? 이 단양까지 뭐 때문에 왔냐고 물어보면 사업 좋은 거 있어서 왔다가 아니라 카페에서 온 거 맞습니까? 아까 일어서신 분들 뭐 때문에 왔는지 모르고 있었죠. 그 옆에 안 오면 좀 인간관계가 좀 서먹서먹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왔어 지금. 미루다가 왔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캘리포니아 학파가 21세기 들어오면서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인류의 역사는요 가정의 역사나 개인의 부자되는 역사도요 절대로 계획대로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캘리포니아 대학이 주립대학이 중심이 된 캘리포니아 학파가 16, 7세기에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난 이유도 뭐냐? 영국이 노천광이 많았어요. 노천광. 땅만 파면 석탄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원료로 썼어요. 원료로. 그러다 보니까 냄비 끓이고 주스자 끓이다 보니까 전기의 힘을 알게 됐고 그것 때문에 뭐가 일어났느냐? 우연히 뭐를 발견했느냐? 석탄 덕분에 졸지에 뭐가 되어버렸냐? 산업혁명과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은 절대로 계획되고 여러분들이 막 머리 써가지고 제 책 잘 읽어보고 이 자리에 온 거 아니라 우연히 왔어요. 그냥 우연히 왔어요. 그러나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 우연히 온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들의 운명은 거기에서 엄청난 운명의 전환점이 되어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저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 문화와 그 다음에 이 컨텐츠. 자, 6차 산업이 뭐냐니까 시간 다 되게 6차 산업이 뭐냐니까 환경과 바이오. 여러분 진정한 돈은요, 돈은 어디를 보고 있느냐? 여기를 보고 있어요. 6차 산업을 보고 있어요. 6차 산업. 돈은 어디를 보고 있느냐? 6차 산업으로 모여요. 자,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에서 만들어졌던 이런 돈들이 이 여기서 돈벌이가 열심히 직장 다니면서 직공부를 하면서 열심히 생활해가지고 돈 벌인 돈을 어디다가 톡 털어넣냐? 여기 가서 털어넣어요. 아까 뭡니까? 턱 깎는 수술에 집어넣고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여기에 성형수술에 넣어요. 이게 몇 차 산업이냐? 6차 산업이에요. 의대생들이 제일 지금 성적 좋은 애들이 어디로 가느냐? 내과, 정형외과 이런 데 안 가요. 어디로 갑니까? 성형외과 가요. 왜? 성형외과는 몇 차 산업이기 때문에? 6차 산업입니다. 바이오 산업이 바로 무슨 산업이냐? 안티에이징 산업이에요. 안티에이징 산업이 뭐냐? 노화 방지 산업이고 웰빙, 웰리스, 웰루킹 웰런. 잘 먹고 잘 살고 젊어 보이고 이뻐 보이고 주름 없어 보이고 나이 팽팽해 보이고 그리고 잘 죽는 겁니다.
건강하게 잘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모든 돈이 어디로 다 모이느냐? 이쪽이 최고 많이 모입니다. 자,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제품이 지금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친환경 제품 맞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제품이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바이오 안티 에이징 제품 맞아요? 네. 에이지가 락되는 제품 맞아요? 네. 이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독점적으로 지금 선점하고 있는 거 맞아요? 네. 장사를 하려거든, 사업을 하려거든, 돈을 벌려거든, 뭘 알아야 되느냐니까 여러분들이 취급하는 제품이 몇 차 산업의 제품인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대기업이 만들어주는 제품을 그냥 내다 팔면 차팔이 되는 거 맞습니까? 여기는 결국은 대기업이 주는 만큼 가져가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만큼 가져가는 거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급하는 제품은 몇 차 산업 제품? 6차 산업을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독점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독점하고 있는 여러분 시스템 구조는 몇 차 산업이라고요? 4차 산업의 신유통을 가지고 지금 5차 산업의 한류를 타고 들어가고 있는 거 맞아요 지금? 거기에 정문화와 빨리빨리 문화를 엮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뭘 가져가냐? 6차 산업의 안티-에이징, 에이지가 락되는 산업에 여러분들이 독점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 맞아요? 여기에 뭐가 있느냐? 부가 이동이 되고 있는 거고 이쪽으로 엄청난 자원이 이동되면서 이 시장 규모가 몇 조 시장이냐? 약 100조 시장이다 해서 제 책 제목이 100조의 꿈입니다. 책 제목이 100조. 그 일반 100조가 아니라 그냥 책 제목이 100조. 남들은 지금 구조조정이니 뭐니 글로벌 경제이니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어떻다니 하면서 남들은 지금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나 행복한 분들이냐니까 남들은 지금 사업이 되냐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100조 시장에서 현행법으로도 여러분들이 100조 시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주기 싫어도 누스키 본사가 얼마를 줘야 되느냐 100조 시장에서 여러분들에게 35조는 여러분 통장에 넣어줘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행복한 지금 고민을 하시는 분들 맞습니까? 네. 행복한 고민을 100조 시장에서 35조 시장을 여러분들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 시장입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됐다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 자, 여기 마지막 요거 한 30점 있었어요. 맨 위에가 몇 차 산업이냐? 여러분 위에 산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7차 산업이 하나 더 있어요. 이 7차 산업은 뭐냐니까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사회공헌 사업. 저는 여러분 회사가 왜 잘 되기를 바라느냐니까 여러분 회사가 지금 표방하고 있는 캐치프레이즈가 저는 여러분 회사를 처음부터 제가 연구를 했던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에 많은 회사들이 있어요. 그 둘 회사들 중에서 제가 여러분 회사를 저는 우호적으로 참 좋게 생각하는 이유가 꼭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사회공헌 활동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있다. 제가 또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 기꺼이 오는 이유 중 하나가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더 정나라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잘 보려고 왔어요. 현직 대학 교수가 뭘 잘 볼 일이 있느냐? 전 잘 보려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제 가슴에 이렇게 반짝이는 요 배지가 뭐냐니까 여기 아름다운 동이라는 배지죠. 그럼 아름다운 동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네. TV나 이런 데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국에 18만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이 시간에서 많은 바쁜 분들에게 급식차를 밥을 나눠주고 있고요. 많은 알코올 뭡니까? 독거 노인들, 중증 장애인들에게 이제 알코올솜으로 지금 욕창을 닦아드리고 있는 전국의 18만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동행에 제가 설립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설립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귀중한 저도 휴식을 해야 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는 이유가 제가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앞으로 우리 아름다운 동행을 더 많은 우리 사회에서 나눔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재정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돈 달란 말 안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냥 보내달란 말 안 해요.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는 무조건 35% 이상은요. 대한민국의 신규 100만장자, 1000만장자예요. 저는 억만장자가 나와요. 대한민국 신규 억만장자가 나오는 것을 제가 전공하고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분야에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억만장자가 나올 거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인사를 미리 드리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들이 혹시가 아니라 분명히 35%는요. 이 중에 억만장자가 되시거든요. 정말 2억 5천짜리 리무진 타고 가시다가 아름다운 동행 급식소 보이거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저 4천만원짜리 포토부스 놓으시고 우리 앞치마 차고 좀 옆에 밥도 좀 퍼주고 설거지 좀 하다가 가면요. 이것이 아름다운 세상 맞습니까? 노블리스
이렇게 오글리 좀 하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법학자로서 대한민국 법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양심선언을 하면서 내놓았던 국회에서 그렇게 했던 그 한국 사회 최고기에 백조의법 마이크로옵션 그 한 권 한 권을 여러분들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러분 주변에서는 그 여러분 이야기를 안 들으려고 하는 수가 있어요. 뭐 당신이 언제부터 이런 됐다고 그러냐. 친구 네가 언제부터 뭔가 속았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분야를 20년 이상 연구하고 법을 만드는 제 입장에서 법학자가 현직 교수가 지금 이걸 내놨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지금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읽었는데 거기에 단 하나라도 오점이 있다면 벌써 절판돼야 되는 거 맞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의 새로운 산업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설프게 여러분들이 이런 설명하지 마세요. 왜 바꾸냐고 묻거든 그냥 그물자로 다닌다 그랬어요. 무슨 그물자로 다니냐고 자꾸 쫄라대거든. 말해도 모른다 그러세요. 내가 이야기해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도 자꾸 쪼르거든. 제 한국 사회 최고 뒤에 마이크로프렌드 몇 줄 좀 드리세요. 그거 읽고도 반응이 없으면요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DJ가 안 맞는 분이니까. 그러나 그걸 읽고 밤새 고민하신 분이라면 이 자리에 모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책 한 권을 전달할 때마다 우리 급식소에 밥이 한 그릇씩이 구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 새로운 부자들이 많이 탄생되어서 여러분들과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주고